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일반 과목 중에서 첫 번째 과목인 컴퓨터 구조 과목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학습을 하냐면 컴퓨터에 대한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되었고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듯이 이제 우리가 컴퓨터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컴퓨터가 있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목적으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는 무엇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까? 바로 끈의 매듭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돌멩이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가 고대에는 이런 수판을 사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파스칼의 톱니바퀴가 1642년도에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톱니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1의 자리가 10번 돌아갈 때 10의 자리가 한 번 돌아가는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999,999 더하기 1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몇 개를 돌려야 돼요? 굉장히 많은 돌림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게 또 재질이 나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손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 톱니바퀴는 이제 덧셈과 뺄셈만 가능했어요. 자, 파스칼의 아버님이 상인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스칼이 아버님을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파스칼의 톱니바퀴를 응용을 해가지고 곱셈과 나눗셈이 가능한 이런 기계를 개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승상기인데 파스칼의 톱니바퀴가 많은 도움이 되었겠죠. 자, 그러다가 때는 또 흘러가지고 1823년이 됐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죠. 바베이지라는 분이 차분기관과 해석기관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분기관은 이제 미분과 적분, 그 어려운 함수가 포함이 된 거고요. 이 해석기관에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말하는 기억 기능, 연산 기능, 제어 기능, 입력 기능, 출력 기능, 이런 5대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베이지의 해석기관을 현재 컴퓨터의 모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요, 바베이지의 해석기관은 당시에 자금력의 문제, 자금력의 문제와 기술력의 문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1890년이 됐어요. 많은 세월이 또 흘렀죠. 이제 여기서 홀로리스의 천공카드가 개발이 됩니다. 이 천공카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통계 처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국세 징수를 위한 그런 인구조사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44년도에 마크1이 개발이 된 거예요. 자, 하버드 대학의 에이컨 교수에 의해서 개발이 된 거고, 바로 이게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것이 만들어진 목적은 역시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탄 제작에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역사적인 순간이 오죠. 1946년도에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커트와 모클리가 개발을 했고,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최초의 컴퓨터는 바로 이거인 애니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만든 목적은 뭐냐면 미 육군의 탄도 계산을 위해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거리, 날아가는 방향. 자, 여러분이 볼링을 칠 때도 어때요? 각도를 잘 조절해서 조준을 잘 해야지 스트라이크가 나오죠. 네, 그런 계산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역시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잘 보면은요. 내부 소재로서 뭐를 사용했냐면 진공관을 사용을 했어요. 진공관은 여러분이 백열등의 조그만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백열등이 어떻게 생겼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생겼죠. 뭐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오래 켜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발생이 되죠? 그죠? 열이 많이 발생이 되죠. 또 어때요? 깨지기가 쉽죠. 네,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애니악은 이 진공관을 몇 개를 사용했냐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18,800개를 썼대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열은요, 굉장하겠죠. 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회선을 이제 각각에 대한 회선을 이제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스위치만 해도 6,000개의 스위치를 사용을 했다라고 그래요. 또 무게가 얼마냐면 30톤이래요. 1톤이 몇 킬로그램인가요? 1000킬로그램이죠. 자, 여러분의 몸무게는 얼마인가요? 네, 비밀이죠. 네. 근데 1000kg 하면 엄청난 거죠. 근데 그거 30톤이란 말이에요. 그거 얼마예요? 네. 3만 킬로그램이죠. 무게가. 네. 그리고 이 길이만 해도 25m를 차지했다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컴퓨터가 마크 1이라는 컴퓨터죠. 마크 1이 1초에 덧셈 처리를 3번을 하는데 이 애니악은 1초에 5,000번의 연산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됐을 때 타임즈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100명의 전문가가 1년이 걸리는 그 문제를 이 애니악이 24시간에 풀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에 또 문제점이 있겠죠. 여러분의 특징은 뭐냐면 전선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 전선의 길이가 13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130km다 그죠? 이 전선의 길이가. 네. 그리고 이 컴퓨터 한 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파트 한 50평 정도의 공간을 차지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가 변경을 하려면 이 회선을 다 바꿔야 돼요. 이렇게요.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공관을 사용을 한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별도의 에어컨 같은 장비를 계속 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게 이제 자꾸 고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하여튼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이제 컴퓨터의 발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에드삭이라는 컴퓨터가 나오게 됐어요. 1949년입니다. 그래서 애니악이 1946년도에 나왔고, 그로부터 이제 3년의 세월이 흘러서 에드삭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 많던 회선이 어디 갔나요? 눈에 안 보이죠. 네, 바로 여기서부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장 방식. 네,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을 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한 거냐면 인간의 머리처럼 PC에도 뭔가 기억을 시켜놓고 명령어를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개념으로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나온 거죠. 그러다가 1951년도에 에드박이라는 컴퓨터가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이진수를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폰 노이만이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우리 컴퓨터 역사 중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안 되었다 그러면 지금의 컴퓨터도 어때요? 바깥에 전
점선이 너덜너덜해져 있겠죠. 네, 그래서 컴퓨터 역사 중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었습니다. 자, 같은 해 1951년도에 유니박이라는 컴퓨터가 이제 나왔어요. 이전에 컴퓨터는 거의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됐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최초의 민간용으로 미 통계국에서 이 컴퓨터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커트와 모쿨리라는 분이 만들었고 이제 상업용,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컴퓨터 역사에서 문제를 낸다면 어떤 걸 내겠습니까? 자, 물론 계리직에서는 지금 역사에 관련된 문제는 안 나왔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예,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의 말을 해줄 때 내가 아침에 밥 먹고 세수하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나의 삶을 변화시킨 획기적인 그런 것들을 말을 하잖아요. 컴퓨터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애니악이다 라는 것은 기본이죠. 최초의 컴퓨터다.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애니악을 모르면 안 되겠죠. 애니악에 보면 회선이 너무 많다 그죠, 선이. 그래서 애니악이 어느 날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장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찾고 봤더니 이 전선 사이에 벌레가 하나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벌레를 제거하니까 잘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분야에서 이제 뭔가 에러를 찾아서 수정한다. 그거를 이제 디버그다라는 용어가 바로 이제 여기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애니악은 최초의 컴퓨터다. 이건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죠. 에드삭이다, 에드박이다 라는 게 있는데, 에드삭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뭐 한 것이다? 채택한 것이다. 에드박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채택이다, 완성이다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에드박을 가지고 본노이만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유니박이라는 컴퓨터는 최초의 상업용이다 그죠? 상업용 계산기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다. 다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내장되었다, 스토어드, 저장되었다 그거죠. 프로그래밍이. 그래서 기억장치 안에 프로그램을 저장시켰다가 기억 명령을 순차적으로 해독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누가 본 노이만이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건 에드사, 완성한 건 에드박이다. 기억해 주면 되고, 프로그램 외장 방식은 어때요? 선이 바깥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 하면 회로를 다시 재구성해야 돼요. 며칠 걸려요. 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거였죠. 그래서 에드삭, 에드박이 나오기 전인 애니악은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에요. 네,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컴퓨터의 세대별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부터 5세대로 구분을 했어요. 1세대는 우리가 1940년대 중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세대는 1950년대, 그 다음에 3세대는 1960년대 중반, 4세대는 1970년대 중반, 그 다음에 5세대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발전 과정을 보면은 먼저 1세대 때는 진공관, 백열등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 단계 발전을 해서 트랜지스터. 자, 그러다가 IC가 나옵니다. IC는 이렇게 몇 센치 되는 이런 공간에다가 많은 회로, 또 제어 신호 이런 명령어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크기에 얼마나 많은 걸 집어넣느냐가 바로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라지, 이거보다는 더 많이 집어넣었다. VL, very large, 더 많이 집어넣었다.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ULSI, 울트라 라지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소자의 발달 과정도 우리가 기본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연산 속도의 단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페토, 아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밀리세컨드는 3의 변화식이 일단 있는 거죠.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예요. 우리가 1초는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죠. 근데 1000분의 1초는 어때요? 좀 힘들죠, 감지하기가. 네, 그래서 1000분의 1초를 우리가 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노세컨드가 10의 마이너스 9승초예요. 이게요. 우리가 이제 언론 매체에서 나노 기술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걸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뒤쪽에서 속도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계산 문제가 나올 때 이걸 모르면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연산 속도가 빠른 순서, 느린 순서를 구분해 줘야 돼요. 자, 밀리세컨드가 빠른가요? 여러분, 아토세컨드가 빠른가요? 자, 0.1초가 빠른가요? 0.0001초가 빠른가요? 작은 게 빠른 거죠.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했는데 한 학생은 18초가 걸렸고 다른 학생은 10초가 걸렸어요. 누가 빠른가요? 네, 작은 게 빠른 거죠. 네, 그래서 연산 속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그럼 이쪽부터 하면 되죠. 연산 속도가 느린 순서는 그럼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네, 그거 놓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특징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처리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일괄 처리,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분할 처리, 분산 처리. 자, 이 순서도 기억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교재 어느 쪽에 나와 있냐면 15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번 듣고 거기서 또 한번 들으면 더 낫겠죠. 그래서 일괄 처리는 우리가 배치 처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배치 처리란 무엇이냐면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거예요. 모아두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모아두었다 처리하는 거 뭐가 있나요? 공부하느라 바쁘죠. 그래서 빨랫감을 모아두었다가 뭐 일주일마다 처리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월급 계산,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월급 계산, 또 수도세, 전기세 이러한 것들이 모두 배치 처리, 일괄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실시간 처리는 어떤 겁니까? 이제 물론 이 세대 때 나오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용어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이때는 아무래도 처음 나온 개념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개념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니까 온라인 실시간 처리는 용어가 은행에서 사용되는 바로 처리하는 겁니다. 내가 10,000원을 입금을 시켰어요. 그럼 통장이 어때요? 바로 10,000원이 찍혀야죠. 안 찍히면 어때요? 불안하죠. 네. 그 다음에 시 분할 처리입니다. 시는 시간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타임 쉐링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 분할 처리다.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거죠. 어떻게 시간을 분할하나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컴퓨터의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뭐 10개의 일을 같이 처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이게 있고 또 이게 있으면 컴퓨터가 이렇게 다 나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 하나 처리하고 네, 일이 3가지가 있을 때 그 다음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넘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속도만큼 빠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이 컴퓨터는 3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군요 라고 느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타임쉐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그죠? 시간 1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것을 우리 시분할 처리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산 처리는요, 네,
분산 처리는 뭐냐면 분산해서 처리한다 그거죠. 하나의 일을 여러 대의 컴퓨터가 나눠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분산 처리를 하려면 하나의 일을 여러 대의 컴퓨터가 나눠서 하려면 무슨 개념이 있어야 돼요? 공유의 개념이 있어야죠. 데이터를 같이 써야죠. 공유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산 처리는 네트워크 기술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 방식의 순서와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1세대 때 하드웨어 중심이다 그러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더 먼저 발전을 했어요. 컴퓨터를 구입을 할 때 CPU를 뭘로 할까, 모니터를 어떤 걸로 할까, 뭐 몇 인치로 할까, 그런 걸 우리는 더 먼저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이 1세대고 이제 2세대가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때 시작이 된 거죠. 자, 2세대 때는 운영체제 도입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다라는 것은 윈도우즈, 컴퓨터를 사용할 준비를 시켜주는 윈도우즈라든지 또 리눅스, 유닉스, 우리가 한 과목으로 운영체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네, 그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중처리다, 다중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다중 프로그램은 CPU가 한 개예요. 다중 처리는 CPU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다중 프로그램은 한 개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이다. 다중 처리는 여러 개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3세대 때 가상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가짜 기억 장치다 그죠? 주기억 장치 용량이 부족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가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컴퓨터 기억 장치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내가 뭔가 띄우고 싶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여러 어디가 있어요. 하드디스크나 그런 데 깔려져 있잖아요. 그게 주기억 장치로 올라가야지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공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메모리 기억장치는 아니고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자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걸 가상기억장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때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일반 개인 PC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다. 그죠? 개인 PC와 네트워크 기술, 분산 처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5세대 때 인공지능 AI다라고 하죠. 네. 로봇을 어떻게 하면 인간처럼 만들 수가 있을까? 인간처럼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애완용 로봇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분야고 퍼지 이론입니다. 네. 퍼지 이론은 이제 우리가 밥통에 쌀이 많으면 이제 물을 많이 부어서 취사의 시간을 좀 늘린다든지 세탁기에 빨랫감이 많으면 좀 더 오래 돌린다든지 그런 개념이고 패턴 인식은 우리가 핸드폰 때 암호를 넣죠. 숫자로 넣어도 되고 또 이렇게 그림 식으로 찌지직 해가지고 아저씨는 기억자, 일자 이런 식으로 네. 패턴으로 넣는 암호 있죠. 그런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거라면 소자에 대한 발전 과정, 연산 속도의 단위와 개념, 처리 방식에 대한 순서와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IC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이제 이게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IC 들어봤는데요. 그 IC에 들어가는 그 집적도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SSI는요, 집적도가 100개 이하인 거예요. MSI는 집적도가 1000개 이하인 겁니다. LSI는 라지 해가지고 10만 개 이하인 것. VLSI는 베리 라지 해가지고 100만 개 이하인 것. 울트라 라지 해가지고 집적도가 100만 개 이상인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온 거죠. 출제된 형태는 집적도가 100만 개 이상인 것은 뭐라고 하느냐? ULSI다 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집적도에 대한 개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쪽, 9쪽에서 중요한 건 밑줄 치고 들어갈게요.
있죠. 그래서 8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역사 중에서 우리가 가장 획기적인 거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것은 에드사,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한 건 에드바,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 유니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프로그램 외장 방식과 내장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장 방식에 대한 개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각 세대별 특징이 나와 있죠.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주요 소자의 발달, 그 다음에 연산 속도의 단위 개념, 그 다음에 특징, 처리 방식에 대한 순서, 그 다음에 넘겨서 10쪽에 보면은 집적 회로에 대한 그 개수가 있죠. 네, ULSI가 한번 출제되었다라는 거.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컴퓨터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